경민아, 경민아, 제발 살려다오. 제발. 어머님, 왜 또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실 건가요? 6개월 만에 만난 엄마는 개처럼 목줄을 하고 계집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민이 없는 6개월 동안 며느리 현주와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엄마는 계집에 있던 거고 며느리 현주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걸까요? 경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민은 회색 철제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한 번씩 밀어 올릴 때마다 발밑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 멀리 안개 너머로 부두의 크레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함교 위쪽 난간에 나란히 선 장병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숨결이 섞여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바다를 돌고 돌아 다시 모항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경민은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내 유일한 가족, 함정이 접안하자 갑판 아래에서 가족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옷 사이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꽃다발을 든 가족들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왔어요. 경민은 계단을 내려가며 사람들 얼굴을 훑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라도 나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손을 높이 들어 흔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어딘가 어두운 표정이었죠. 수고했어요, 여보. 현주가 다가와 경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듯 하면서도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현주야, 엄마는 안 나오셨어? 경민이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 현주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입꼬리는 그대로 올라가 있었지만 눈가 근육이 딱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나 혼자 가라고 하셨어요. 현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답을 더 듣지 않으려는 듯 재촉하며 덧붙였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가요. 부두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 바닷물 냄새 대신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현주는 오디오를 켜려다가 눈치를 보고 손을 내렸어요. 6개월 동안 고생 많았죠? 배안 답답했겠다. 응, 늘 그렇지. 경민은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밤 냄새와 집 냄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는 잘 지냈어? 누구네 집에 가신 거야? 경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요? 현주가 핸들을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답답하다면서 교회 친구 선자 이모한테 며칠 가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실걸요? 선자 그 이름이 경민의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선자 이모는 작년에 사고로 갔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경민은 입술을 깨물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6개월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판단력이 흐릿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선자 이모가 있었나?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차는 관사단지 근처에 오래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시멘트 담장이 이어지고 낮은 지붕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이었어요. 현주가 차를 세운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녹슨 철제로 만든 계집이 보였고 그 앞에서 진돗개 바둑이가 짧은 꼬리를 세우고 있었어요. 경민이 차에서 내리자 바둑이는 굵은 목소리로 한두 번 짖더니 이내 낯익은 냄새를 알아챈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불안한 듯 계속해서 마당을 돌며 킁킁거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집 쪽을 향해 한번 짧게 짖고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미는 그 반응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짐부터 옮기자는 생각에 현관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집안 공기는 말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로 보이는 거실에는 커다란 텔레비전과 소파, 작은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군대 달력이 벽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경민이 함정에서 찍어보낸 단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곳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나 들어올게. 여행을 가고 별일이네. 방이라도 한번 봐야지. 경민이 캐리어를 한쪽에 두고 어머니의 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신발을 벗으며 잠깐 멈칫했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썹이 아주 옅게 찌푸려졌습니다. 아, 어머니 없으신데. 뭐 보러 가요? 짐부터 풀어요. 금방 보고 올게. 경민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익숙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오른쪽 문. 평소 어머니가 오후마다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방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문을 열자 방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는 장판, 한쪽 벽에는 작은 장롱, 반대편에는 낮은 침대, 너무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입던 가디건도 늘 베개 옆에 두던 수건도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 위 이불은 각 잡혀 접혀 있었고 베개는 정중앙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빼곡히 놓여 있던 연고, 약통, 안경 케이스가 사라지고 낡은 빛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미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 몇 개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옷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공간이 반이나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친구 집에 며칠 가는 것 치고는 정리가 너무 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주야, 경민이 거실로 나와 부르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현주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말고 뒤돌아봤어요. 왜요? 엄마 방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옷도 많이 없고. 아, 그거요? 오래된 옷들 어머니가 정리하셨어요. 헌 옷 수거함에 내다 버리셨다니까요. 좀 전에 전화 와서 그러셨어요. 선자 이모님 댁에 계신다면서 거기서는 오래 못 있으니까 곧 돌아오신다더라고요. 현주의 말은 한 박자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 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컵을 쥔 손이 유리컵을 잡고 탁자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어요. 선자 이모님 댁이면 어디야? 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의 시선이 경민의 어깨 위쪽 허공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교회 근처 있잖아요. 전에 어머니랑 자주 가셨다던데. 경민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작년 장례식장 풍경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경민 씨 왔어요? 거실 창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전역한 상사의 아내였습니다. 경민이 반사적으로 창가로 다가가자 담장 너머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6개월 만이네. 고생 많았겠어요. 어머니도 경민 씨만 기다리시더니. 네, 아주머니. 그런데 엄마가 친구 집에 가 계시다고 해서요. 경민이 말하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아, 그래요? 친구분들이랑도 잘 지내셔야지.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이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민은 그 짧은 표정 변화를 마음 한구석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정갈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와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밥을 몇 숟가락 삼키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텔레비전 옆에 놓인 작은 화분, 그 아래 비어있는 공간 거실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한 가디건 하나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눈꺼풀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자 함정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 묶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경미는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꺼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민아, 나는 요즘 선자랑 복지관 다닌다. 늙어서 친구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다시 넣으며 경민은 어두운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는 선자랑 복지관을 간다고 썼습니다. 아내는 오늘 어머니가 선자의 모댁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민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가운데 바다에서조차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감각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민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함정 침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잤던 몸이 오히려 고요한 육지의 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경민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컹, 컹컹 바둑이 짖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거친 울음이었어요. 경민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군 생활이 길어지면서 작은 소리에도 곧바로 반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둑이는 여전히 짖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낮고 가느다란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신음 같았습니다. 경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현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너무 고르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단 밖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였어요. 경민은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약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신경정신과라는 글자와 함께 낯선 약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경민은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초의 바닷가 마을은 한낮에도 쌀쌀했는데 새벽에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바둑이가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계집 앞에서 앞발로 땅을 긁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경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둑아, 왜 그래? 바둑이는 경민을 보더니 한번 낑낑거리고는 다시 계집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제야 경민은 계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숨결, 간간이 섞이는 흐느낌, 경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계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는 순간 경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흙바닥 위에 맨발로 웅크린 사람, 희끗한 머리카락, 얇은 잠옷, 그리고 목에 감긴 낡은 초록색 줄, 계목줄이었습니다. 엄마, 경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을 더 움츠렸어요. 어깨가 잔뜩 경직되어 있었고 손은 흘그름켜진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경민이야. 경민은 서둘러 계집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목줄을 풀려고 했지만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군에서 수없이 훈련받은 침착함이 이 순간만큼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매듭을 풀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을 때
그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어요. 잠옷은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맨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품에 안기고 나서야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경민아, 경민아. 어머니는 그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경민은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때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현주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채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를 아는 채로 아내를 돌아보았어요. 현주는 계집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 선자 이모님 댁에 가셨다면서요?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현주의 목소리는 놀란 듯 높았지만 어딘가 연극처럼 과장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민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없는 동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었어요. 신경과에서 검사 받으셨는데 초기 치매래요. 경도인지장애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주는 숨가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약도 처방받았는데 자꾸 안 드시고 밤에 나가시려고 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선자 이모님 댁 간다고 하셔서 가신 줄 알았는데 이러고 계셨네요. 경민의 시선이 어머니의 목에 남은 붉은 자국으로 향했습니다. 목줄이 살갗을 눌렀던 흔적이 선명했어요. 이건 뭐야? 경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주는 바닥에 떨어진 목줄을 집어들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목에 거세요? 이러니까 제가 치매 걱정된다고 한 거잖아요. 현주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지만 눈은 경민을 흘깃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몸이 여전히 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어머니 몸 녹여드려야죠. 현주가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뒤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치매약, 목줄, 선자이모,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린 뒤 경민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주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있었어요. 현주야. 네. 선자 이모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경민의 말에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전자를 든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헷갈리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댁에 간다고 하시는 것도 치매 증상이래요. 현주는 여전히 경민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경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계집 안에 목줄을 한 채로 있었던 걸까요? 경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새벽에 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계집 안에 웅크린 어머니 목에 감긴 초록색 목줄, 흙투성이 맨발,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여보, 밥 먹어요. 현주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은 어제보다 더 짙어 보였어요. 엄마는 아직 주무세요. 어젯밤 일 때문에 피곤하실 테니까 좀 더 재워드려요.
현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경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엄마 방 좀 보고 올게. 아, 지금요? 밥 식기 전에 먼저 드시지. 현주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대답 없이 복도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방문 앞에서 경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경민이 부르자 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러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아, 드디어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민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왜 거기 계셨어요? 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가 그랬어. 뭐라고요? 냄새난다고. 늙은이 냄새난다고 방에서 나가래. 경민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거실에 있었어. 그런데 거기도 안 된대. 손님 오면 창피하다고. 어머니는 이불 끝을 움켜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밖에 나가 있으래. 잠깐만 계집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들어오게 해준다고. 목줄은요?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시냐고. 이러면 안 나가시겠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가슴 밑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그게 며칠 전 일이에요? 모르겠어. 내가 없는 동안 계속이라는 말에 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속이요? 어젯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경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6개월 동안 바다에 있는 사이 어머니는 매일 밤 계집에서 잤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했지. 편지 보냈어. 편지요? 경민은 어젯밤 서랍에서 본 편지 묶음을 떠올렸습니다. 선자랑 복지관 다닌다던 그 편지들. 근데 현주가 그러더라. 경민이 바쁘니까 걱정시키지 말라고. 좋은 얘기만 쓰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경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의 글씨가 떠올랐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그 글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은요? 현주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서요. 갔지. 신경과인가 거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한테는 별로 안 물어봤어. 현주가 다 얘기했어. 내가 길 잃어버린다고, 밤에 돌아다닌다고, 같은 말 반복한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길 안 잃어. 복지관도 혼자 잘 다녔어. 근데 현주가 자꾸 그러니까 의사도 그런가 보다 했겠지. 경민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 본 약. 봉투가 떠올랐어요. 엄마, 약은 드시고 계세요? 응, 현주가 매일 챙겨줘.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무슨 약인지 알아요? 몰라,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 경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열어 어젯밤 본 약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이름, 처방 날짜,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현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으로 병원 전화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상담원이 받았어요. 네, 신경정신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보호자인데요. 어머니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환자 성함이요. 경민이 어머니 이름을 말하자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가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보호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야간 배회, 길 찾기 어려움, 반복적인 언어 사용 등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게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보호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분은 진료 중에 거의 말씀을 안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경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약봉투가 구겨지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해요? 현주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경민의 손에 든 약봉투를 보더니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약이에요. 제가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치매 초기래요. 약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현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간 것도, 증상을 설명한 것도, 약을 받아온 것도 전부 현주였다는 것을. 현주야. 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경민은 약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주가 뒤에서 물었어요. 어디 가는데요? 산책 좀. 경민은 대답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을 지나 골목으로 나서는데 옆집 담장 너머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경민 씨, 어디 가요? 아, 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경민이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장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경민 씨, 나 할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며칠 전 밤에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경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요? 여자 우는 소리랑 남자 고함 소리, 뭔가 쿵쿵 넘어지는 소리도 났고. 남자요? 응, 경민 씨 목소리는 아니었어. 그때 경민 씨는 배 타고 있었잖아. 경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문 두드려 볼까 했는데 남의 집이라 참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경민 씨가 어머니 계집에서 끌어내는 거 보고 이건 말해야겠다 싶었어.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낯선 차가 밤늦게 골목에 서 있는 거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야? 요즘 통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경민은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골목을 걸으며 경민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 병원 기록, 이웃의 목격담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현주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거짓 증상을 말하고 약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계집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누구일까요? 현주가 집에 남자를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현주가 있었습니다. 경미는 골목을 빠져나와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 병원 기록, 이웃의 증언이 뒤엉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어머니를 계집에 가뒀다. 치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었다. 경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지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홍재환 변호사 아버지, 해군 동기였고 지금은 군 출신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셨던 분이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경민이에요. 김경민. 오, 경민이? 오랜만이다. 배에서 내렸어? 네, 어제 들어왔어요. 아저씨,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와라. 오늘 오후에 사무실 있어. 전화를 끊고 경민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그는 도심의 낡은 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홍재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65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체격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경민이, 어서 와 앉아. 경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물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구나. 경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향했을 때 어머니가 없었던 것, 현주가 선자 이모 집에 갔다고 거짓말한 것, 새벽에 계집에서 어머니를 발견한 것, 목줄이 채워져 있었던 것, 병원 기록, 이웃의 증언까지. 변호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경민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민아, 사실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었어. 네. 며칠 전에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 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주가요? 무슨 전화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봤어. 경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지,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봤어. 재산이요? 응,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 현주가 재개발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 항구 근처 어디 건물이 재개발된다는데 혹시 시어머니 명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경민은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 재산이 있어요?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옆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경민 앞에 놓았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경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산 건물이 있어. 항구 근처에 있는 3층짜리 상가야. 경민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주소, 건물 면적, 그리고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응,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바꾸셨어. 그리고 나한테 이 서류들을 맡기면서 당부하셨지. 뭐라고요?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한테
이것만큼은 남겨주고 싶다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서. 아빠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상가는 평생 고생만 시킨 내 어머니를 위한 거야.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줘라. 아빠가 못다한 보호를 내가 대신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경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편지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아저씨, 이 건물이 지금 얼마나 해요?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 항만 확장 사업이랑 맞물려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얼마나요? 보상금까지 합치면 50억은 넘을 거야. 경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50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그래서 현주가 나한테 전화한 거야. 시어머니 명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경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가가 어머니 명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법정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계집에 가둔 것도 목줄을 채운 것도 모두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아저씨, 그 남자는요? 이웃이 낯선 남자가 집에 드나들었다고 했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봤어. 현주 씨가 전화할 때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 그래서 좀 조사해 봤는데. 누군데요? 최태섭이라는 사람이야. 항만 개발 공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정보에 밝아. 아마 현주 씨한테 재개발 정보를 알려준 게 그 사람일 거야. 경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태섭,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경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현주가 어머니한테 한 일, 최태섭이랑 무슨 관계인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 증거요? 응. 집에 CCTV 있어? 마당에 하나 있어요. 바둑이 보호용으로 달아놓은 거. 그거 백업해둬. 그리고 현주 씨 핸드폰이나 수첩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으면 해봐. 통화 녹음도 해두고.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다시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등기부등본이랑 아버지 편지 다 중요한 증거야. 네, 알겠습니다. 경민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경민아, 내 아버지가 나한테 당부하신 것도 그거였어.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내가 할 수 있어. 경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경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경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어머니를 지키라는 것. 그건 이제 경민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현주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경민을 보더니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점심 차려놨는데. 경민은 그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아내.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경민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응, 산책 좀 했어. 경민은 짧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해군 정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어요. 현주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오늘 기지 나가요? 응, 복귀 신고도 해야 하고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경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요.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글쎄, 늦을 수도 있어. 먼저 먹고 있어. 경민은 식탁에 앉아 밥을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현주는 어머니 방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운이 없으셔서요. 약 드시고 좀 쉬시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민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집을 나선 경민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골목 끝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정복을 벗고 가방에 넣은 뒤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보이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현주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했고 베이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현주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경민도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지나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린 뒤 현주가 내렸어요. 경민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현주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바다가 보이는 세련된 카페였어요. 경민은 맞은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카페를 지켜보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정장 차림의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카페로 들어가더니 현주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곧장 향했어요. 경민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당겨 카페 안을 촬영했어요.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어요. 남자가 현주의 허리에 손을 얹었고 현주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모습이었어요.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멀리서도 지도처럼 보이는 종이와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들여다보았고 남자는 펜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경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카페 옆 골목에 서서 창문 너머를 살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항만 개발 계획도, 그리고 낡은 3층 건물 사진.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상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경민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 남자가 현주의 손을 잡는 모습, 현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고 현주와 함께 카페를 나왔어요. 밖에서 남자가 현주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가깝게 경민은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남자는 현주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향했고 경민은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랐어요. 차는 도심의 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경민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3층에 부동산 개발,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최태섭 변호사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포옹하는 모습, 손잡는 모습,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주는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요? 오늘 많이 늦었네. 응, 서류 정리하느라. 경민은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현주의 핸드폰과 수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현주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경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현주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경민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준혁, 오빠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보고 싶어. 나도,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눈치채는 것 같아. 조심해, 상가 문제 해결될 때까지만 참아. 응, 알아. 시어머니만 정리하면 우리 앞날이 활짝이야.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보상금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고 했지.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사랑해. 현주야, 나도 사랑해. 오빠. 경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핸드백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현주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 치매 진단서 받기. 2. 요양원 상담. 3. 후견인 신청. 4. 상가 매각. 그 아래에는 계산이 적혀 있었어요. 상가 보상금 예상 50억. 준혁 오빠와 5대5. 경민은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대화 내용도 캡처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기 직전 경민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현주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어요. 여보, 뭐 봐요? 그냥 뉴스. 경민은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경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 앞을 지나며 문틈으로 안을 살폈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떨고 계신 것 같았어요. 경민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으로 가서 저장 장치를 확인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열흘 전 밤 11시 현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오는 장면. 어머니가 저항하자 현주가 팔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그리고 현주가 어머니를 계집 앞으로 끌고 가는 장면. 목줄을 어머니 목에 채우는 장면. 어머니가 울며 손을 내젓는 장면. 경민은 영상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 현주는 어머니를 계집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 낮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추는 장면. 최태섭이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 2시간 뒤 다시 나오는 장면. 현주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손을 흔드는 장면. 경미는 모든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현주가 어머니를 학대한 증거, 최태섭과 불륜관계라는 증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 경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현주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끝내는 것. 경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가슴 안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낸다. 다음 날 아침 경미는 일찍 일어나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USB, 출력한 사진들, 수첩 사진, 핸드폰 캡처 화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등기부 등본과 편지. 경미는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군에서 작전, 브리핑을 준비하듯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경민이에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오늘 옆집 아주머니 댁에 좀 가 계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왜? 무슨 일 있어? 현주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엄마는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경민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민은 어머니를 부축해 옆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녁 상사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엄마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몇 시간만요. 그래,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주머니는 눈치를 챈 듯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주는 아직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경민을 보고 멈칫했어요. 어머, 여보, 오늘 기지 안 가요? 휴가 냈어. 휴가요? 갑자기. 현주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어요. 그게 뭐예요? 앉아. 경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현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경민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 현주 앞에 밀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현주와 최태섭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 현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경민이 다른 사진을 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사진. 오피스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사진. 최태섭 항만개발 공사 쪽 사람이지. 너한테 상가 건물 재개발 정보 알려준 사람. 현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그냥 부동산 상담받은 거예요. 부동산 상담을 포옹하면서 해? 경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경민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주와 최태섭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어요. 시어머니만 정리하면 우리 앞날이 활짝이야. 보상금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 사랑해. 현주야. 경민이 화면에 글자를 읽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떻게? 내 핸드폰 봤어. 수첩도. 경민이 수첩 사진을 밀었습니다. 현주의 필체로 적힌 체크리스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1치매 진단서 받기, 이 요양원 상담 사무견인, 신청 사상가 건물 매각, 상가 건물 보상금, 예상 50억 태서, 오빠와 5대5 25억. 현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것도 봐. 경민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현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오는 장면. 어머니가 저항하자 팔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현주가 어머니를 계집 앞으로 끌고 가는 장면. 목줄을 어머니 목에 채우는 장면. 어머니가 울며 손을 내젓는 장면. 현주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만해요, 그만. 왜? 내가 한 짓이잖아. 경민이 영상을 멈추고 현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 냄새 난다고? 늙은이 냄새 난다고? 계집에 가두고 목줄까지 채워? 현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잠깐? 매일 밤이었어. 내가 바다에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경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아버지 군인이라고 혼자 집안 다 꾸리고 나 키우고 그렇게 사신 분이야. 그런 엄마를 계집에 가둬? 현주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경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경민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용서 구했어? 계집에 가둘 때, 목줄 채울 때, 밥 제대로 안 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섭한테는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거짓말하면서. 현주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현주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경민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아기까지 버릴 거예요? 현주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경민은 테스트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몇 줄에? 설마 1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 항해 끝나고 들어온 지 겨우 일주일인데? 그리고 항해 끝나고 한 번도 잠자리 가진 적 없는데? 경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경민이 다른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부인과 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결제자 이름 옆에 동행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태섭, 너 최태섭이랑 산부인과 갔잖아. 뭐하러 간 거야? 현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경민은 임신 테스트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 인터넷에서 산 거야? 아니면 최태섭 아이야?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할 거고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야. 최태섭도 공범으로 고소할 거고 노인학대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소더라. 물론 민사소송도 할 거야.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고소요? 응, 엄마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어. CCTV 영상, 이웃 증언, 병원 기록, 카톡 내용, 수첩 다 증거야. 현주는 경민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다 내가 잘못했어요. 고소만은. 경민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주의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넌 엄마를 학대했어, 돈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나한테는 거짓말했어. 임신까지 거짓말이야. 경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우린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현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하지만 경민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내일까지 나가. 어디로 가요? 그건 내 문제야. 이 집은 내 앞으로 나온 관사야.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경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현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당을 지나며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민은 바둑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옆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 후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일,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일. 경민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민은 홍재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USB, 사진, 캡처 화면, 이웃 증언서, 병원 기록 사본까지 빈틈없이 준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담당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으로 신고하셨죠? 네, 맞습니다. 경민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고소장을 펼쳐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는 어머니시고 가해자는 며느리, 그리고 공범이 한 명 더 있네요. 네, 최태섭이라는 사람입니다. 항만개발공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계획했습니다. 형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마당이 나타났어요. 현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끄는 장면, 어머니가 넘어지는 장면, 계집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 목줄이 채워지는 장면.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네요. 계집에 가뒀다고요? 내 목줄까지 채웠습니다. 제가 바다에 나가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재산 때문에 부모를 학대하는 홍재환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재산 편취 미수도 추가해 주세요. 치매를 조작해서 법정 대리인이 되려 했습니다. 상가 건물 보상금을 노린 거예요. 형사는 서류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피의자들 소환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가 경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경민아,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네, 아저씨.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한 느낌도 있었어요.
며칠 뒤 현주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가 갔습니다. 경민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요. 고소 취하해줘요. 경민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섭에게도 같은 통지가 갔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민아, 현주랑 최태섭 둘 다 자백했어. 자백이요? 응,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인정했어. 계획적 범행으로 기록됐어. 경민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처벌은요? 노인학대죄로 기소될 거야. 재산 편취 미수도 추가됐고 아마 징역형이 나올 텐데 초범이라 집행유예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가는 남아. 최태섭은요? 공동정범으로 같이 기소돼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경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이혼은요? 재판 없이 협의, 이혼으로 진행 중이야. 현주 씨 쪽에서 빨리 끝내자고 하더라.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포기한다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민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집에서 나간 뒤 어머니는 더 이상 방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마당에서 바둑이와 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경민에게 물었습니다. 경민아, 현주는 어떻게 됐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 곧 재판 열릴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5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엄마. 경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미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경민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현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옆에는 최태섭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되었어요. 어머니가 계집으로 끌려가는 장면, 목줄이 채워지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어요. 늙은이 냄새 난다고 방에서 나가래요. 계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어머니는 말을 잇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증언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여자 우는 소리랑 남자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집에서 끌려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했습니다. 치매를 조작하고 요양원에 보내 법정 대리인이 되려 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노린 범행입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경민 씨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태섭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주 노인학대죄 및 재산 편취 미수징역 2년의 사회봉사 200시간, 최태석 공동정범 징역 1년 6개월에 사회봉사 150시간. 변호사가 경민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됐다. 이제 어머니 재산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경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경민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다 끝났어? 네, 엄마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때 저는 바다에 있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넌 나라 지키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경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삶. 경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그 해는 어머니와 함께 맞이할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민은 오래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주와 함께 살았던 5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경민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자에 넣었어요. 안방 옷장을 열자 현주의 옷 몇 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경민은 옷들을 검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민아, 뭐해? 정리하고 있어요. 엄마 이사 가려고요. 이사?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민은 봉투를 묶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는 기억이 너무 많아서요. 엄마랑 새로운 데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경민은 며칠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기지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 어머니가 다니기 편한 곳을 찾았어요. 복지관이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어머니 무릎에 부담이 덜한 곳. 일주일 만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아파트였어요. 25평짜리 소형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경민이 베란다 창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멀리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좋구나, 바다가 보이네.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경민도 따라 웃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엄마랑 나랑 단둘이. 이사는 3월 초에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 옷까지, 경민의 옷까지, 아버지 영정사진,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가지. 새 아파트는 금방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햇살이 잘 들었어요. 경민의 방은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 영정을 모셨어요. 어머니가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경민이가 이렇게 효자예요. 당신 아들 잘 키웠죠? 경민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해군 정복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엄마 잘 모실게요. 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경민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밥, 계란말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며 말했어요. 경민아, 맛있다, 많이 드세요. 엄마 식사 후 경민은 해군 정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아들을 배웅했어요.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저녁에 봐요. 경민이 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경민아, 네. 고맙다.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경민은 돌아서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엄마 그동안 혼자 힘드셨죠?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토닥토닥. 저녁이면 경민은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항구 근처를 산책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 불빛 보여요, 엄마. 저게 제가 타는 배 있는 데예요. 그래, 저기서 우리 경민이가 일하는구나. 어머니는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저런 배 타셨죠? 응, 내 아버지는 더 큰 배 탔지. 젊었을 때는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었어.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하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 경민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경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바다에 있는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경민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을 만나자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분들 다 좋으시네. 나도 다녀볼까? 그래요, 엄마. 자주 나오세요. 친구도 사귀고 시장에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살피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 아주머니와 흥정하는 모습이 예전 같았습니다. 이 고등어 싱싱하네. 아들 줄 거야. 깎아줘. 어머니, 아드님 데리고 오셨네요? 효자시네. 효자. 경민은 옆에서 웃으며 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경민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국립묘지 한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명패 앞에 섰습니다. 경민은 해군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차렷 자세로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경민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명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경민이가 나 잘 돌봐줘요. 걱정 마세요. 경민은 아버지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씩씩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엄마 옆자리는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도 잘 보관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경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경민아,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그냥 둘 거예요. 재개발 보상이 나오면 그때 생각하려고요. 팔지 않을 거야? 아니요, 아버지가. 엄마 드리려고 남긴 거잖아요. 엄마 편하게 사시라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경민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경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가끔 경민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가끔은 내가 해줘야지. 맨날 내가 하면 내가 뭐하러 사니? 어머니는 웃으며 국을 끓이셨습니다. 경민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민아, 너 다시 장가갈 생각 없어? 경민은 숟가락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엄마?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때문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지금은 엄마랑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경민은 웃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아파트 앞 언덕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항구에서 구남이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천천히 바다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 배도 어디 멀리 가는 거겠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아마 훈련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도 저렇게 떠나곤 했지. 손 흔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응, 많이.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경민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잘 살아요. 아버지 걱정 안 하시게. 그래.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늘어졌어요. 경민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과 분노, 슬픔과 허무함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그 자리에. 엄마은? 저 이제 안 떠나요. 배 타도 꼭 돌아올게요. 엄마 옆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알고 있어. 바다에서 다시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배가 있었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항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항해, 그리고 그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경민 씨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들 모자에게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로또 당첨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